성남시 대표 이재명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주민 복지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정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정 개입도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복지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시에 지자체와 복지부 장관이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조정 결정도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영하라, 이렇게 반영하라라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자는 독립적 관계라 중앙정부의 개입권은 인정을 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이 문장 그 자체의 뜻에 반해서 동의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또 정부 동의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업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고유 사무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승인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할 교부세를 그 액수만큼 감액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가 지방자치를 하던 시절로 사실상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협의와 조정을 동의로 해석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복지사업은 불법이다라고 단정한 이번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첫째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예규도 만들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재정 부담을 더 넘기기도 했고 비용 없이 일만 더 넘긴 일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연간 6조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시행령도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청구인 서울특별시 대리인께서 10분 범위 내에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서울특별시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5년 12월 10일자로 신설 개정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 이 조항을 이하 쟁점 규정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 서울특별시는 헌법상 청구인에게 부여된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에 따라 스스로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시행하려는 모든 경우에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불응한 만큼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쟁점 규정 신설 개정 공포 행위는 정부인에게 헌법상 부여된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수급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됨이 명백하기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입법을 포함하는 모든 공권력 처분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쟁점 규정을 신설, 개정, 공포한 행위는 행정입법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적법 요건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 침해라는 것은 실제 권한 침해 여부가 아니라 침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쟁점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나 위원회와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 불응한 만큼의 교부세를 감액 반환해야 됩니다. 이는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 수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의 적법 요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사건 본안에 관해 말씀드리면 쟁점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합니다. 첫째로 쟁점 규정은 집행명령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됩니다. 만일 쟁점 규정이 위임 명령에 해당한다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어디에도 위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됩니다. 쟁점 규정이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 반환 명령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모법에 대한 집행명령이라고 하면 위 감액 반환 명령권의 발령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것만을 정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 사건 쟁점 규정은 발령 사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명령으로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만 것입니다. 둘째로 쟁점 규정이 정하는 감액 반환 사유는 법령 위반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에 관해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어떠한 규정도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협의는 오로지 절차상 필요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따라야 할 협의 결과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26조 3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와의 조정을 사회보정위원회와의 조정을 거치게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 청구인이 복지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조정에 관해 보면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 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어떠한 명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 20조 4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위원회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참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구속되어 따라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쟁점 규정은 위 협의 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법령 위반이라고 전제를 하고 교부세 감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점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감액 반환 사유라는 것은 모법의 또 다른 요건인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나 위원회와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경비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교부세 감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쟁점 규정은 모법의 요건을 초과하는 내용이어서 위법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쟁점 규정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9조 2항 가목, 사회보장기본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것은 국가사무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임 사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스스로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치사무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수권받은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병립적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쟁점 규정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런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나 위원회와의 조정 결과를 지자체인 청구인에 대해 강요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이 침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하는 사회보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게다가 그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 되고 그 위원들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쟁점 규정은 결국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조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예정하지 않은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감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의 자치권을 침해합니다. 둘째로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이 교부세 감액 반환 명령의 요건으로 정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것의 의미는 어느 법령에든 위반한 경우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경비 지출을 발생시키는 법령 위반이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조정하여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정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준법행정을 일반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쟁점 규정은 과다한 경비 지출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협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합니다. 셋째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명령, 감사권의 행사,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권의 행사 등으로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교부세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간섭에 해당합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연역을 고려해 보면 지방교부세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대한 통제를 전혀 예정하지 않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사유를 교부세 감액 반환의 요건으로 처음 정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입법된 것은 2012년이었고 시행된 것은 2013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법의 입법자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절차 위반까지 교부세 감액 반환 등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착오나 자료 조작으로 인한 허위 기재만을 지방교부세 감액 또는 환수 사유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법령 위반 또는 그로 인한 과다 비용 지출 등을 감액 반환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법 예도 고려해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의 법령 위반이라는 사유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결국 쟁점 규정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적, 병립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 쟁점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쟁점 규정을 신설, 개정, 공포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함을 확인해 주시고 이 사건 쟁점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시어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도 10분 범위 내에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피청구인 대통령을 대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남시가 삼정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남시가 3종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서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다든가
협의 절차는 거쳤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의도한 3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행 실시한다든가 한다면 이런 성남시의 행위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성남시의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위반 행위는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에 의하여 바로 행자부 장관은 성남시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권한쟁의 사건의 쟁점 규정입니다. 그런데 쟁점 규정은 지방교부세법이 정한 교부세 감액의 요건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법률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 규정은 교부세 감액의 한도에 관하여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라고 그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규정 대통령령의 제정 행위로 인하여 그 권한을 침해당한 일이 없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한의 제한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 성남시는 쟁점 규정을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쟁점 규정은 위임명령이 아닙니다. 당연히 위임에 관한 모법 규정도 없습니다. 쟁점 규정은 앞서 본 것처럼 지방교부세법의 범위를 넘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의 교부세 감액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쟁점 규정은 집행명령에 해당합니다. 쟁점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조정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이라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쟁점 규정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국가의 감독, 제재 권한 행사이며 그것이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액으로 인해 다소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규정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쟁점 규정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쟁점 규정은 위법하게 지출된 범위를 한도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감액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재정이 합법의 틀로 회복되도록 하는 행정적인 견제 장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은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자부 장관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 및 집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감액 대상 및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실제 감액 절차에서도 자치단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 규정 역시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 서울특별시는 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만 받고 있는데 이런 분권교부세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이양하는 데 수반하는 그 당시의 국고부담분을 교부세 형태, 즉 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이전하는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당초 2005년 도입 당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운영 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정대로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감액하는 교부세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권 교부세와 보통 교부세는 물론 지방교부세법에 정한 부동산 교부세 등 모든 교부세에 대해 감액이 가능하며 실제 감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구분권 교부세와 보통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형성된 제도이며 위법한 지출행위에 대하여 보통 교부세 또는 분권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 역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선구인 서울특별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쟁점 규정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적용 기준 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 및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본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쟁점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이 행자부 장관에게 부여한 교부세의 감액에 관한 권한을 전제로 해서 그 권한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였을 뿐입니다. 또 행자부 장관의 교부세 감액 결정이 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쟁점 규정의 제정 행위는 그것만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쟁점 규정의 제정 행위만으로는 아직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령 청구인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및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서울특별시에게 쟁점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함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규정의 제정 공포는 첫째,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둘째,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 침해의 가능성조차 없으며 셋째, 쟁점 규정의 적법성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쟁점 규정의 제정 공포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판부에서 양측 대리인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적법 요건을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연결되는 걸로 그거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 사건 시행령이 법률에 있는 규정 내용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지 예. 새로운 그 어떤 권한에 대한 규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법령만 놓고 보면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있는 협의 절차나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바로 이 법령 위반에 해당돼서 또 그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되어서 이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사유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법률 문헌만 놓고 보면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담당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면 당연히 법령 위반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한 법령 위반이 되고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반환 감액 명령이 당연히 내려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요건은 그렇게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장관이 재량으로 이거는 그 협의도 안 됐고 조정을 안 거쳤지만 장관의 재량으로 감액이나 반환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가능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에서는 그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대해서 재량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요건이
하느냐 부분 문제는 뭐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감액 결정을 하는 그 결정의 단계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감액이나 반환 명령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이게 기본적으로 감액 결정할 만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 아직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관계를 몇 개 더 여쭈면 현재 지금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조정 절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의 경우는 협의 절차는 종결되었지만 협의가 불성립되었는데 아직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알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는 협의 절차가 종결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협의는 불성립되었고 조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정 절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일부 지금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 조정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문제 때문에 이런 조정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진행 청구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절차상? 그것이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까지는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보장 기본법 26조에 따른 그 협의 조정 절차는 그러니까 법원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2013년도부터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총 여기서 처리가 된 것이 838건 현재인데 그 조정 절차까지 들어간 사례가 지금 여기서 성남시가 조정 절차 들어간 그걸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조정 절차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또는 법 해석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아직은 없고 어찌 보면 성남시의 이 조정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적법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변론 요지서에도 적으셨고 오늘도 간단히 좀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시행령 위반으로 그 지방교부세가 만약에 감액되거나 반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한에 대한 무슨 침해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지요.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다. 예. 단순히 그건 재정상의 문제일 뿐이다. 예. 근데 이게 직접 연관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 서울특별시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고 청년활동 지원 사업 시행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 시행을 직권 취소했다 뭐 이런 했습니다. 보도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제일 최근에 저희가 제출한 준비 서면에도 그 날짜와 그런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 내용이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 한 그 결국 이제 청년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그 대상자 결정을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재판관님 말씀하신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서울시의 그 이런 이 보건복지 복지 행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그 직권 취소에 대해서 대법원에 직권 취소 소송을 이미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은 직접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고 이 지방교부세법은 간접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선 지방자치법상의 직접 통계 장치는 지금 작동하고 있고 지금 이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간접 통계 장치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 사건의 권한쟁의 사건은 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성숙되고 나면은 이것도 작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적법 요건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성남시 대리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남시 대리인께서 내신 이 심판 청구서하고 그 뒤에 그 청구 취지 정정서를 보면 성남시는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해서 무효다라는 청구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으로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20조 사항, 26조 2항 내지 사항 이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 지금 구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그 예비적으로 이 관련 법조항의 위헌 주장을 하시는 취지가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다 보면 역시 서울특별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네. 우리 재판부에서 그 부분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청구인들 주장처럼 헌법이 위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의 예비적 주장이 그런 판단을 전제로 그 부수적인 규범 통제로서 위헌 선언을 해달라는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권한쟁의 심판과는 별개의 말하자면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별도로 예비적 청구하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자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법령 위반과에 관해서 이게 그 협의와 조정에 관련된 그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하고 3항의 해석론상 협의가 동의로 해석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게 그 지방교수 이 쟁점 조항도 지금 규정된 걸로 본다고 하면 그게 그 동의라고 해석된다고 만약 할 경우 그런 해석은 한정적으로 위헌이다라는 그 정도의 부수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수적 규범 통제를 촉구하는 취지라면 네네. 별도의 청구 취지로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한번 그걸 네. 검토를 좀 한번 해봐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피청구인 중에서도 국회 측은 출석을 안 하셨는데 역시 국회 쪽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게 청구 적법성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한번 뭐 청구 기간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본안 관련돼서 청구인들께 좀 여쭙겠는데 이건 뭐 서울시에서 답변하시든 성남시에서 답변하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변론 그 끝 부분에서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분권교부세는 이미 폐지가 통합돼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법령 내용을 보면 물론 분권교부세는 그 보통교부세에 통합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원래 보통 교부세는 지급받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종전에 그 지방 중앙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데 따른 말하자면 비용으로서 분권교부세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지금 폐지가 됐지만 제가 읽어본 법령에 따르면 2019년까지인가요? 네, 한시적으로 이제 보통 교부세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그 실질은 분권교부세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 그건 청구인들 주장이 그런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통교부세로 지급되는 종전의 그 분권교부세는 어떻게 사용 용도가 특정돼서 그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교부세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분권교부세는요. 종전의 분권교부세는 그것도 용도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뭐 명목만 특정돼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다만 그 보통교부세보다는 분권교부세는 최초의 그 배정 금액이 먼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전의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지금은 물론 통합됐습니다만 종전의 그 금액의 배정이라든지 그 산정 내역 통지 같은 게 절차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좀 다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기에 돼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예, 보통 교부세는 그냥 뭐 계산하는 방식에서 하는데
분권교부세 항목은 2019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붙이게 돼 있고 별도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한 8, 90억 정도 약 1억 차 정도 발생하면서 2019년까지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거의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매년 한 1억 정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안에 관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구인들은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지금 문제가 된 이 복지 사업들은 100%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이 교부세 예산과는 관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출 재원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통합된 보통 교부세에서 지급되는 세출 예산하고 그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세출 예산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나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세입은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니까 네. 이게 어떤 사업은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자원의 사업, 어떤 사업은 자체 예산 사업이라고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군요. 칸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예. 다만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취지는 국가의 보조금 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수행한다 그런 예. 취지.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피청구인들께 이제 본안 관련 몇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통합됐습니다만 종전에 분권교부세가 지급된 것이 기록에 보면 한 2005년부터 중앙 정부의 이제 사업을 지방에 일부 위임하면서 그 지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2005년에 이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에 이양된 사업 중에 복지 사업도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그것까지, 예. 못 해봤습니다. 한번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좀 챙겨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예. 지금 이제 청구인들 주장을 보면 지금 협의와 합의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 심판을 해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법원에서 재판을 해볼 때 그와 같은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할 때 그 협의냐 합의냐를 놓고 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령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주장하시는 뭐 근거가 좀 있습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법하고 비교해서 하는 설명은 저도 사실은 이 관련된 다른 법률에 대해서 다 조사한 건 아니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냥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또 20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전문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법 조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크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와? 플러스. 네. 그래도 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이제 2항 3항인데 뭐 제가 그냥 형광펜을 좀 칠해놨습니다. 2항이 그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3항이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이런 거니까 이 협의 절차와 조정 절차의 관계를 우선 생각해 보면은 협의 절차가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복지부 실무행정으로는 이제 협의 성립, 협의 불성립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는데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2항을 해석할 때 협의 절차가 종국된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협의가 성립한 경우만 의미가 있지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여기서 협의는 그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거의 결과물인 협의는 합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불성립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는 이제 3항에 의해서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청구인들은 처음 이 신청서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최근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준비 서면을 최근에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대응 준비 서면은 못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협의하에 한도 협의는 협의 성립만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그 협의는 합의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청구인 주장에 앞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회보장기본법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 위반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명백히 아니라고 이 저희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답변서나 뭐 저희 모든 서면에서 일관되게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지방교부세법 그 11조 해당 조항은 분명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감액의 그 요건으로 법령 위반과 비용 과다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 규정에 와서도 보면은 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그 해당 1항에 보면은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쟁점 규정인 9호 이 사회보장 기본법 관련된 해석을 할 때도 그건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령 위반과 비용 과다 지출 이 두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교부세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용 과다 지출 여부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좀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해봤는데 제가 지금 재판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릴 만큼 뚜렷한 기준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법조문 그대로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감액 결정도 재량형이고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거는 같은데 제가 보고 드릴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말씀은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제 질문은 끝으로 청구인들 대리인께 한 가지 뭐 질문 겸 궁금한 걸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05년에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질 때 그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어 온 그 복지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서울특별시나 성남시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지금은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피청구인 측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청구인들 측에서도 혹시 2005년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그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은 지금 청구인들 주장은 현재 지금 문제가 된 복지 사업은 그 전 단계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는 이 복지 사업은 지금 양 당사자 간에 중앙 정부가 하는 복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별도로 하는 복지 사업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 정부에 하는 것은 중앙 정부가 이양한 사업이다. 이런 주장은 전혀 아니신 않습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청구인들 주장은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문제가 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복지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 이건 본권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냥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면 지금 청구인들은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보통교부세는 안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받지 않고 있던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현재 보통교부세가 만약에 뭐 감액되거나 뭐 반환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에 좀 문제가 생기나요? 요건 그냥 이 보는 거 관계없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남시의 일반 회계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지금 정부로부터 성남시가 받는 그 교부세는 올해 경우에 보니까 87억 정도. 그래서 우리 문제되고 있는 이 3대 뭐 복지 사업, 자치 사업 금액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어떤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좀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좀 한번 저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뭐 서울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의 경우는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국세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금 정부의 교부금을 받는 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보다 더 많이 냅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17만 원 정도 더 내고 있었는데
현재 배정된 그러니까 1인당 예산은 오히려 다른 정부 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보다 더 적습니다. 경기도만 비교하면 6개 시는 불교부 단체여서 자체 재원으로 필수 경비를 조달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교부금을 주지 않고 교부세를 다른 데는 교부세를 주는데 정부가 주는 교부세를 합쳐서 통계를 뽑으면 6개 도시 불교부 단체의 1인당 예산이 28만 원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 6개 도시 중에서 예를 들어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독자 사업을 혹시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는 더 적고 그런데 가능한 이유는 교부세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교부세는 자치단체 아낄 경우에 내년부터 교부세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 잘 없지만 남기나 이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약을 하더라도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부 단체는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의 자율권은 높고 정부의 통제력은 떨어지지만 재정 이용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돈이 혹시 성남시는 많이 남아서 다른 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1인당 예산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1인당 예산을 따지면 안산 이런 데가 성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점들 한번 꼭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쟁점이 거의 다 이제 부각이 좀 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그 청구인 측에서 이 복지 사무는 이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인 측도 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지 사무가 자치단체의 고유 자치 사무는 아니겠지만 지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고유 사무로서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예, 그러면 이제 주민복지를 제대로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정책 구상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 복지 체계가 좀 이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기능 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의나 이 사회보장 체계의 어떤 통일성 이런 걸 지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아까 그 이제 그 협의 부분, 예. 이 협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청구인 측은 이걸 마치 이제 동의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지방재정권이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주심자 방한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이 협의라는 것은 결국 합의를 해석을 해야 된다.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 성립의 경우는 합의다. 예,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경우, 불성립의 경우에는 이제 조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맞습니다. 조정 절차를 또 예. 밟지 않거나 하여간 그 장에서 이 최종적인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 법령 위반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 이제 그 교부금을 그 교부세 부분 배정 부분을 이제 감액하거나 이제 반환하거나 이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 교제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령상의 협의를 이제 합의로 해석한다면은 결국 이제 동의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청구인 측에 지금 이 자치권 침해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이 입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또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지금 그냥 협의 조정 절차를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네. 이 부분이 협의 절차고 이 부분이 조정 절차인데, 협의가 성립하면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부간의 일이 처리되는 거죠. 협의가 불성립되면은 이제 조정 절차로 들어갑니다. 조정 절차에서 해서 어떻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조정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제도가 시행된 건 201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건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이 협의 건수가 지자체 중앙 다 합쳐서 여기 있는 것처럼 83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협의 요 노란색 부분이 협의 성립 부분입니다. 협의 성립 부분을 보면은 733건 협의가 성립됐는데 그 뒤에 보면은 동의가 625건, 그다음 부동의가 83건 해가지고 이게 협의가 성립됐다고 해서 다 지자체가 원래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의 되어서 결국 안 하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안 하는 기로 이제 협의가 성립한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이 밑에 제가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복지부와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자체 원안에 대한 복지부의 동의율도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인인 서울특별시나 성남시에서는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시지만은 실제 3년간의 이 통계를 보면은 지자체가 청구한 대로 85%는 협의 절차에서 소송까지 안 가 협의 절차에서 복지부가 그대로 원하는 대로 동의를 해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동의에서 결국은 못하게 된 것도 있고 그 못하게 되는 것도 협의가 성립 안 하는 걸로 협의가 성립한 거죠. 또 조정해서 대안을 공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된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께서 뭐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침해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현실은 놓고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그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이어서 그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그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조정은 결국은 이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한목적성 통제인데 예. 그게 이제 자치권의 어떤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예. 그런 주장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을 단순히 이제 감액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질 않고 본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는 이 근원적인 이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지방자치권을 보장한 거하고 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걸 그 원래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가 협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합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현재 지금 서울시와 성남시의 지금 문제 3개, 1개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아까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 협의는 불성립했고 하나는 조정 들어가기 직전 단계이고 다른 한 3건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는 이 지금 쟁점 규정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러니까 쟁점 규정에 협의 조정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하고 있고 또 뒤에 가면은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을 요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만 놓고 직접 여기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보면은 그것은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불성립했고 그러면 조정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건데 아직 그 하나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진행되기 직전인데 지금 청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지금 원하는 복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이 지금 성남시에서는 지금 2015년 3월달에 이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지금 신설해서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8월달에 교복 지원 제도를 변경을 해서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그 교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원을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 조정 절차를 지금 거친 겁니까? 일부는 지금 거친 걸로 보이지는데. 그러니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협의 절차는 거쳤는데 협의가 불성립되었고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청년배당 제도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성남시 3종이 보장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청년 배당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서 이것을 지난 그 8월 달에 이 직권 취소를 했고 현재 취소 소송이 지금 그것은 서울시 사건입니다. 서울시에 성남시는 아직 3종 성남시도 지금 이 경기도지사가 지금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제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예. 조금 다릅니다. 그 예산 의결 무효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 예.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성남시를 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고가 경기도입니다. 예. 그 마찬가지 직권 차원에서 이제 같은 차원에서 이제 그는 뭐 본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문제 문제는 삼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나 소송의 형태는 매우 다릅니다. 원피고가 바뀝니다. 직권 취소로 가면은. 예. 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예, 위해서 그러시죠. 경기도가 한 것은 기초단체 뭐 감독권 광역단체가 갖고 있으니까 의결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취소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는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 광역 서울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의결 무효 소송을 또 하지 않고 취소 소송을 한 겁니다. 참 취소를 한 겁니다. 서울시 소송 수행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는 이제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이제 2016년 예산으로서 90억 원을 책정해서 서울시 의회가 의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그 예산안 의결이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안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한 이후에 아까 정부 대리인께서 시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부동의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상태이고 조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직권 취소를 내렸고 저희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 서울시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한 것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 절차를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며 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문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그에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해서 맞습니다. 예. 그 소송에서는 법령 위반의 전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취소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과다 지출 부분이 성립이 되면은 이제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은 우선 청구인 측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청구인 측은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 내용이 이것이 지금 이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사실상의 실질적인 이제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런 조항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 절차상에 이제 그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그 지금 대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교복 지원 제도하고 공공산후 조리원 제도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 그 협의 조정 제도를 정부에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그 절차를 존중하는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아마 피청군 인정하시겠지만 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가 보기엔 한 차례도 열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 저희가 작년 3월에 이걸 협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된 상태에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못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동의 안 하면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저희한테는 교부금 감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행령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 끝까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실제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협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법 문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 지방재정 운영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또 그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국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 그 운영에도 이제 부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이제 이 자치단체가 이 선거에 의해서 이제 이 장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심성 행정 소위 그다음에 이제 복지 행정이 어떤 그런 소위 포퓰리즘적인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 정부가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도 법 취지가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법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뭐 또 더 주기 위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사회보장법의 취지는 또 협의해서 스크린 좀 하고 조정하자.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라는 의미인데 이런 법률 조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야 되고 아니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된다는 조항이 가끔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공기업 이전 특별법이라든지 뭐 보금자리 특별법 이런 법률들을 보면 해당 토지 지역에 대한 무슨 건축허가, 도시계획, 용도, 토지 용도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건 왜 그런 조항이 있냐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성남시 안에 도로공사가 이전하는데 그 도로공사의 토지를 빨리 팔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뭐 주거지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 경우에 그 정해진 것을 해당 자치단체는 100% 따르라,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정부의 방침을 일부 관철하되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100% 통제권을 갖게 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부인되니까 중간 절충적인 형태를 취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들이 소위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을 함부로 마구 시행할 경우에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통제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의회의 통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두 번째는 위법인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시정 지시가 가능하고 또 세 번째로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무한대로 복지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오해에 성남시는 돈이 많으니까 하지 않냐 하지만 1인당 배정된 예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이 더 많습니다. 안양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자율권을 부여하면 필요한 곳에 필수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아낀 만큼 독자적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지방자치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지나치게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 문헌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승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걸 합의로 이행하면 그 다음 절차는 원래 불복 절차가 돼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협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니까 약간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안 되는 협의를 조정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기구이니까 정부에서 한 거를 중앙정부가 하는 일방적으로 그 따르게 하면 사실상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정도로 사실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취지는 충분히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성남시에서 지금 그 청년 배당 제도를 하면서 그 초기에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래 그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고 네. 무슨 뭐 이 개인적인 무슨 깡하는 데 썼다 뭐. 그렇죠. 깡을 무슨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네. 그걸 보면은 결국은 이 복지 정책의 이제 취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일환으로서 정책을 마련했는데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는 걸 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 사회보장 제도 전체의 운영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굳이 왜 조정 절차까지 완료하지 않고 왜 서둘러서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청년배당 관련해서 뭐 깡 이런 얘기는 악의적 왜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청년의 일반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희가 복지 지출을 하게 되면 복지 지출이 당사자가 아무 데서나 막 다른 걸 마구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면 막 아무 데 다른 지역 가서 하다못해 뭐 그야말로 술 먹는 데 쓸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 재래시장과 골목 영세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영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 영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이게 지역경제에 반드시 한번 순환을 하고 지나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형태로 이미 발행하고 있던 성남 상품권 형태를 주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가 뭐 어머니한테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은 현금을 주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래시장과 골목을 살린다는 측면에는 오히려 유용한데,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정부가 원치 않는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것 자체는 통제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일면 저희는 동의합니다만, 유럽이나 이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복지 정책은 다 각 자치단체들이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실험적으로 잘 된 것들을 중앙정부의 전국적 정책으로 채택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복지 정책은 군등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맞는 좀 독자적인 정책들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한번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찍어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정한 조세 법률주의에서 정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라든지 뭐 세금은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주민들 지역에 유효한 정책을 만들 것이냐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자치 좀 맡겨두자라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정책을 왜 이 지역에서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성과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냐. 뭐 이런 정책이 예를 들어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 다음 선거나 다른 뭐 담당자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런 선택 권한을 해당 지역에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분권적으로 가는 게 세계적 또는 시대적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색적 정책이니까 정부가 막는 게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이구나, 정부에서 한번 시간을 두고 검증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은 뭐 원론적으로 뭐 복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기존의 제도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복지가 제대로 되고 실질적인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소위 카드깡 형식, 이게 원래 지급을 이게 카드 같은 걸로 했어요?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는 약 200억 가량의 상품권이라고 하는 지역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골목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용할 수 있는 영업소들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미 이거를 주민들이 사서 사용하면 시 예산에서 6%, 명절의 경우는 1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부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 할인받아 사가지고 5%에 팔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인당 구매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를 하나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는 너무 많다고 해서 명절 할인을 줄였는데, 그건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정부가 하던 거긴 하지만
이게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있어서 신규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할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라고 해서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도 상품권으로 하고 지금 요즘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생활임금, 최저임금 너무 적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넘어서는 생활임금까지의 차액도 성남시의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건 현금으로 받고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것은 상품권으로 준다, 지역 상품권으로. 그래서 이 정책 계속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을 줬냐? 그래서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극단적 소수의 사례에서 그걸 현금으로 즉시 바꿔 쓰기 위해서 좀 싼 값으로 바꾸지 않냐라는 뭐 이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디 부산 가서 도박장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뭐 권장할 바인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이제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발행 자등이 한 100몇십억 정도였었고요. 예, 1인당은 얼마 돼요? 청년 1인당? 지금 이제 청년배당은 1년에 100만 원을 저희가 한 해 동안만 24세만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했는데 분기에 원래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이 제재 조항 때문에 혹시 제재가 실행되면 그만큼 깎여서 시의 재정에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부담하자고 해서 절반 12만 5천 원씩 분기별로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에서 네, 12만 5천 원씩 해서.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카드깡이라는 거는 그거는 좀 어디 왜곡돼 실제 있다는 것이. 사례는 아니었고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보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소위 일간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말씀하는 데서 이 편집해서 만든 겁니다.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게 서둘러서 예. 조정 절차를 완료를 안 하고 시행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작년 그러니까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 예산 편성 전 단계 3월부터 이 협의를 시작했는데 다른 건 6월 정도부터 했습니다. 6월 8일 했는데 되고 안 되고 결론이나 이런 걸 좀 빨리 내주면 좋은데 전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조항을 이제 동의 조항으로 해석하고 이거에 위반되면은 위법하다라고 해석하면 정부에서 반대하는 일체의 복지 정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나름대로 집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도 않고 또 낸다고 해도 뭐 계속 조정 결자를 밟고 있고 조정 결정이라도 뭐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열리면 원래 거기 저희가 참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참석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이 절차를 그냥 액면대로 조정 절차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미 예산은 편성됐고 조례도 통과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통제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조례 통과될 당시에 조례를 사실 뭐 이렇게 불승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거든요. 이 조례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그 조례를 안 했으면 아예 못했을 텐데 조례에 대해서도 뭐 이의 절차는 없었고 또 예산도 통과됐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우리 피청구의 측에 조금 전에 우리 청구인 성남시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 한 번 더. 예, 이게 지금 지금까지 이 협의 조정 절차에 대한 전체를 지금 통계를 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협의에 들어간 건수가 838건인데 동의든 부동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부분은 이 협의 결과가 협의가 성립을 했고 지금 이것이 협의가 미성립해서 조정에 들어간 것은 지금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건, 1건 합쳐 4건 결국 지금 여기서 성남시에서 하시는 3건, 서울시에서 하시는 1건 이게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정도 이 협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처음 들어간 것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사건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빨리 더 진행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액 축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것이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것이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청년 배당 제도의 경우에도 지금 1년 정도 이미 경과가 됐고 그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나 교복지원 제도는 뭐 1년 6개월이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 협의 조정이 지연된다면은 자치단체로서는 이 정책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기보다 생각하기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뭐 협의 절차 또는 협의 불성립되는 그런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버리고 뭐 이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뭐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둘러싸고 대부분의 예산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들어가고 또 직권 취소하니까 또 직권 취소 소송도 들어가고 또 그 소송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소송에서 다 집행정지 신청도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된 것이 또 더 절차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뭐 경과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것들 좀 하겠어요. 왜냐하면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다 하면 명시적으로 왜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적시를 해가지고 통지를 하고 그래서 이 자치단체로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무작정 지금 이 조정 절차 자체도 지금 계속 길어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지금 뭐 이 문제의 4건이 이제 협의 절차, 조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복지 사업 자체가 가령 현행 법에 바로 위반되면은 뭐 쉽게 막았겠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거는 아닌 듯하고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령 위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법령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해진 그런 협의 조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협의 절차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일정 부분 통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절차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추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협의를 내부 지침, 중앙정부 복지부의 내부 지침에 하면 60일 안에 협의를 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후조리비 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3월에 해서 이게 지금 부진하다가 그 기간을 다 어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니다 결론난 다음부터도 지금 1년이 넘도록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정부는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지 못하는 게 맞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제한으로 기다리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기회도 없고 계획도 무제한 미뤄지고 사실상은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뭐. 예. 우리 현행 헌법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치권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지방 재정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좀 그 청구인측과 같이 서울시라든지 성남시 같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런 어떤 독창적인 복지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 사회 통합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온다든지 또는 성남시로 몰려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도 그 현행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지금 쟁점 시행령 조항 같은 경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떠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정이나 또는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협의 조정과 약간의 개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뭐 독립국가도 아니고 정부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기구이니까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 해야 되느냐. 이게 지방자치 제도를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만 하고 또 중앙정부가 정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정책을 하는 상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권한을 좀 가지고 하되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치 의견에 맞출 것이냐. 자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의회도 만들어지고 집행부도 있고 나름의 중앙정부와 뭐 각종 감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협의와 조정 절차가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협의와 조정 절차가 남용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가 작년에 일단 유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협의는 동의를 의미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각 행정부 아닐 테고 이 유권 해석의 기초에서 즉 사회보장법의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게 위법한 걸 전제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협의와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동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위법하다라고 해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다 못하게 불법으로 단정하고 단정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제재 방안까지 만든 것은 이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 격차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1인당 최종 집행되는 예산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재정 자립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도 이제 뭐 57% 이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민들이 내서 조달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 이 재정 자립도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되는 1인당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정부에서 교부세, 내국세 무려 19.24%라고는 엄청난 수십조 원의 돈을 이 부족한 만큼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이걸 맞추는 거죠. 다만 재원의 성격이 이만큼 중에서 성남시는 57%가 자기들이 거둔 예산이고 나머지 43%가 정부에서 넘어오는 무슨 뭐 이전 비용, 복지 비용 지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아래 강릉, 강진 뭐 이런 데는 자기들이 내는 재원은 10몇 프로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쓰고 있느냐? 아니고 전체적인 지출 예산의 87%를 정부의 교부세로 떼오고 있는 거죠. 이 집행되는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내고 부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재원의 성격이 자주적인 거죠. 스스로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1인당 예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성남시나 수원, 용인 같은 데는 1인당 예산이 더 적습니다.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보더라도 다만 그 안에 있는 재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느냐. 다른 데는 정부에서 필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36개가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으면 필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보조금을 성남시는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 등등으로 요만큼 받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쓰는 액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부의 지원 금액이 많은 쪽은 비용을 많이 아꼈네. 그러면 비용이 더 필요 없구나. 그래서 감액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당장 안산이 내년에 200 몇십을 감액당합니다. 교부세액을. 왜냐하면 지금 새로 신임 시장께서 열심히 예산을 집행을 아꼈습니다. 그랬더니 필수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교부세 지원하던 금액이 내년에 200 몇십을 깎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당 예산은 더 많습니다. 성남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남아서 남용을 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체 고유 재정이 많으냐,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이 문제인 것이지 집행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강진의 1인당 예산은 성남시보다 훨씬 많은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은 도시 구역을 따지더라도 이 수도권의 불교부 단체 자체 재원이 많아서 필수 경비를 조달한다는 이유로 교부세의 내국세 지원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들은 1인당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소위 학계에서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교부세라고 하는 의존 재원, 꼬리가 달린 정부 지원금을 아까 말씀드린 재량이 아주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교부세를 나눠주다 보니까 해당 자치단체들은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낀다 이러면 아낀 만큼 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부단체들은 예산을 절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감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불교부 단체들은 예산을 아끼면 이미 1인당 예산은 똑같거나 더 적은데 이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로 애써서 도로 포장 안 하고 막 떼우는 방식으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산을 아끼면 그 액수만큼 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낭비 요소가 없습니다. 뭐 좀 이상합니다만 성남시는 도로 포장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왜냐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가로등 교체 이런 것도 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줄인 만큼 딴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예산은 혹시 우리 조사관들 있으실 테니까 각 해당 자치단체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봐주시면 오히려 적다는 거. 그 점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통제가 없는 대신에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 폭이 많기 때문에 그 폭에서 어떻게든지 아껴서 새로운 정책을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게 지방자치 본질 아닙니까? 정치가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 결과 조금씩 뭐 몇 억이라도 아끼면 치과 진료하고 뭐 몇십억 아끼면 교복 지원하고 몇십억 아끼면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뭘 또 아끼면 교육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걸 가지고 막 많이 써서 다른 지역과 격차가 발생해서 위화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할 게 아니라 이미 지출하고 있는 이 재원의 성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교부세를 지금 거의 재량으로 막 수백 항목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막 주었다 뺐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법정화해야 됩니다. 법정화해서 각 해당 자치단체들이 내국세의 19.24% 정해져 있는 것을 인구, 뭐 도로율 등등등등 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딱 정해놓으면 재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 집행이 매우 효율화되면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 생겨납니다. 성남시가 1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일반 회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1년에 딱 임기 4년 동안 무려 7,285억 부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특별회계 있던 이런 돈을 막 쓰거나 아니면 시청 청사 부지 매입 대금을 외상으로 깔아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7천 몇백억을 남겨놨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취임해서 3년 6개월 만에 현금만 줄인 게 4,572억입니다. 똑같은 살림을 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세금이 많이 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거의 조 단위의 차이가 나죠. 이 낭비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일반 회계 예산에 저희가 7%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7% 정도를 줄였던데 그러니까 한 2,300억 정도. 근데 이걸로 3년 6개월간 부채 4,572억, 지방채 1,200억에서 갚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들이 예를 들면 그걸로 다시 옛날처럼 그 도로 포장하고 이런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로 조금씩 전환한 겁니다.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청년 인기 얻기 위해서 노인이나 뭐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이런 거 복지 정책 해야지 왜 거기 쓰냐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 복지라든지 사회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보육 복지, 출산 복지, 교육 지원 이런 것들 이미 다 하고 또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쥐어짜고 또 약간의 추가되는 세원들이 발생하니까 그 기존의 필수 경비를 늘리지 않고 복지 정책을 늘린 게 이번에 문제된 마지막 단계의 그 세 개입니다. 이게 겨우 이제 200억 정도인데 성남시 예산이 일반 회계 지출 예산만 연말 정도 되면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억은 사실 큰 돈이 아니죠.
솔직히 중앙정부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마음 쓰고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예, 그런데 이제 이 뭐 성남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그런 정책이 시행될 때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또 지금 있는 지방교부세법의 그런 조항들이 어떠한 규범력을 갖고서 작동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통합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여론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한 그러면 이제 시선이 집중될 테고 또 다른 반대 의견들이 힘을 받을 테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 반대입니다. 하지 마세요. 또 우리는 반대입니다. 뭐 그랬더니 조정 절차에 넘어갔다니 최종적으로 정부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논쟁이 될 테고요. 그리고 반영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그 반영해야지요. 반영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반영의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약간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제가 좀 다른 말씀으로 중앙정부 특히 이 정부에서 최근에 각종 시행령을 만든다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에 아무 근거 없이 떠넘긴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를 표준 품셈에 의해서 더 비싸게 줘라 이런 법에 어긋나는 예규를 만들어 시행을 한다든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아마 여기도 계류 중인 사건 같은데 시행하고 있던 1,500개에 가까운 모든 독자적 복지 정책을 일괄로 폐지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마지막 단계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신규의 복지 정책은 일체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가깝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통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통제의 강도가 또 의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이 자치단체별로 예산 집행상의 그 어떤 그 비교 네. 그 자료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하나 그걸 각 추가로 자치단체 1인당 예산이라든지 예, 예. 또 비슷한 도시 지역 1인당 예산이나 또 그 예산에 중에서 예를 들면 자체 예산과 이제 의존 재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표를 좀 만들어서 대리인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럼 끝으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께 최종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성남시 그리고 청구인 서울특별시 순으로 각각 5분 이내 범위 내에서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청구인 서울특별시 대리인이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님 그리고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가라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청구인 서울특별시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지금까지 제시한 근거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규제 수단, 규제 대상,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인데 이들을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마무리 발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부세 감액이라는 규제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은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법이 원래 정했던 것보다 더 쉽게 교부세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별다른 심사가 없이도 곧바로 인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위법하고 이건 법과 시행령 문헌을 비교하면 명백히 확인됩니다. 그리고 법이 교부세 감액 사유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 이 말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재정적 영향과 전혀 무관한 법령 위반들까지도 모두 통제하는 일반적 준법 통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일반적 법령 위반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감사원법 등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헌법상 문헌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선 아직 시행되지 못하던 1960년대 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헌법 해석이 쌓였고 지방자치제도 관련된 법령들도 개정됐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보장하며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제도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라는 규제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합니다. 이 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한테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라는 취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협의 대상인 복지부 장관, 조정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모두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들의 의견이 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를 때 자치단체가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자치단체는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치단체가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중앙정부의 의견과 어느 정도 다르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엉뚱하게도 지방교부세법을 이용해서 교부세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우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고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국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과 시장들 사이의 권한쟁이지만 그 재판 결과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은 납세자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권자입니다. 먼저 납세자로서 국민은 국세의 약 2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가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로서 국민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누가 사회보장제도를 잘 운영하느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권자로서의 국민은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자기 지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직접 결정하고 운영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지역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자치단체 하나하나가 더 행복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나라 전체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아마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려고 시도하는 게 이것이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라 믿기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님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뜻이 다를 때 중앙정부가 교부세 감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상 과연 허용되는가라는 물음이 이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 나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헌법은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어느 일방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자의 협력에 의해서 실현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것은 1987년 개헌 이래 30년 동안 확인해온 우리 세대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그러한 가치를 선언했고 그 가치가 이 재판에서 또 다시 확인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구인 경기도 성남시 대리인 최종 진술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3건의 지방사회보장 사업들을 불수용하는데도 청구인이 정부의 뜻에 맞지 않게
그 제도를 시행하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조항을 신설 시행해서 재정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세 건의 사업들은 국가 차원의 최우선 정책 대상인 저출산 대책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19세부터 24세까지 비취업 청년들 중에 24세를 대상으로 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50만 원을 지역화별로 지원하는 사업,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주간 무상 및 실비로 공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로 100% 자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중앙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들이지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정책이며 소예산도 전체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과다한 경비 지출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되고 있는 자치권한 내입 사무들입니다. 정부 역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 장관의 지방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시 협의제도 및 협의 불성립 시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오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증가 억제 기조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기계적으로 관철시키는 차원에서 청구인이 저출산 정책들을 거부하면서 이를 시행하자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을 신설해서 교부세 청구권까지 침해하는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도 봐도 그 협의 대상인 838건 중에서 83건이 부동이 돼서 그 제도가 폐기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까지 간 것은 고작 서울시하고 성남시 4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재정 의존도를 중앙정부가 오남용해서 이와 같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 조항들은 집행명령이 범위를 일탈해서 헌법 75조를 위반했으며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받은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내에서 시행하는 고유의 사회보장 중진 제도들을 굳이 규제하고자 한다면 헌법상의 제도 보장의 범위 및 법률 유보의 원리 내에서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형식적이나마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을 것입니다. 이 사건 조항은 헌법 및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청구인이 임의로 제정한 행정위법임이 분명하고 그 조항이 청구인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도 한 2분 남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요. 예. 네, 우선 아까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3개 정책 중에서 2개는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주민들에게 제시한 핵심 공약 사업이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제시해서 시민들의 그 신임을 받고 채택한 정책이지만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 공약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 점을 한번 그 공약 사항이라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제도 산후조리 지원 그다음에 무상교복 2가지는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예, 교복 무상교복 네, 핵심 예. 공약이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변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는 이 지금 시행령의 쟁점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피청구인은 이 지방교부세 감액 요건이 충족되려면은 그러니까 법령 위반과 비용 과다 지출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권한쟁의 사건의 그 배경이 된 성남시와 서울시의 그 사회복지 사업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쟁점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중에서 그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와 관련해 가지고 방금 청구인 대리인께서는 부동의한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통계표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총 협의 건수가 838건인데 아직 협의 중인 게 100건 정도 되니까 결국 처리된 것은 한 630건 정도
처리된 거고 그 중에서 보면은 동의로 죄송합니다. 730건 정도가 이제 처리가 된 건데 그 동의로 끝난 것이 훨씬 더 많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가 제안한 그 지자체 사업 원안대로 복지부가 동의한 것이 비율이 85%나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자치권의 제한이라든지 또 자치재정권의 제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과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실제 서울시하고 성남시의 경우를 조금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뭐 서울시의 경우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서울시의 사회보장 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미혼모를 위한 공동 육아방 사업 이런 부분들이 수용돼서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협의가 불성립해 가지고 조정제도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 이제 이게 한 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의 경우는 놓고 보면은 사실은 성남시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 절차까지 들어간 사건이 3건이나 되고 또 지금 보면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협의 결과가 불수용으로 끝난 경우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부분은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장께서 이제 아까 질의응답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고 마지막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지방 재정의 뭐 자립도랄까 재정 상황이 가장 양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또 대체로 도시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성남시의 이 인프라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그 재정 투자 부분이 그건 아닌 저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와 지방의 군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컨대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비용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가 재정이 가장 양호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이 협의 조정 절차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협의 조정 제도의 목적은 물론 사회보장 제도 자체의 그 중복이나 누락을 막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지지돼야 되겠지만은 그 결과 자치단체 사이에서 지방 사회보장 제도의 격차가 지나치게 나는 것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관리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협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통계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협의가 성립해서 끝나고 있고 그 협의 성립의 대부분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이 복지부의 승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청구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에 대한 뭐 과도한 침해, 제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통계자료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것도 좀 지나친 주장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30초 정도만 발언할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시 얘기를 해서 아까 발언하셨던 그거 부분들 말고 아니에요? 다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첫째는 재정이 자체 재정이 많다는 뜻은 어디서 많이 받아온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세금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혜택을 더 받는 게 맞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런 방식의 통제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있는 고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낭비하는 건 전혀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도로 공사를 마구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거든요. 막 쓰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 정책만 통제하고 있다.
이 점 한번 꼭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사건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대리인들께서 추가로 더 주장하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의 선고는 추후에 따로 기일을 지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변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